새벽 5시, 대한민국 도심의 아침은 거대한 보라색 물결과 함께 시작됩니다. 현관문 앞을 메운 정교한 종이 상자들, 우리는 이것을 혁신이라 불렀고 로켓이라 칭송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대다수인 3,300만 명의 결제 정보, 주소, 그리고 가장 은밀한 사생활인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한 기업의 서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데이터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틈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5년 말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한 이커머스 공룡의 내부 서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과잉 유동성이 낳은 플랫폼 만능주의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서막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수익성보다는 점유율을, 보안보다는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다크웹에서 개당 수십 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금융권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었습니다. 명예 도용으로 인한 부정결제가 속출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유동성이 마른 시장에서 신뢰마저 붕괴되자 해당 기업의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나스닥을 호령하던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순간 한국 경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맞바꾼 데이터 주권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경제 안보를 뒤흔드는 트리거가 되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화면 속의 화려한 UI 뒤에 가려진 데이터의 무덤, 그곳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알고리즘의 제국의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은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결제하지 않은 내역들이 문자로 날아들기 시작했고, 수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자신의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안일했습니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서버 과부하로 치부하며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디지털 세계의 지하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삶이 담긴 데이터 패킷이 헐값에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무리한 외연 확장으로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눈에 보이는 공장과 어음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라는 자산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리스크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는 즉각적인 자금 유출을 불러왔습니다. $1 환율이 급격히 치솟으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보안 능력을 의심하며 K디스크를 다시금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징후는 가계 경제의 기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노출되었다는 공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고, 이는 곧바로 내수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과 부채 상환 압박 속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소비마저 마비되자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2025년의 이 조용한 경고음은 과거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참혹한 겨울의 전조 증상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재앙이 작동하는 원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네트워크 효과의 역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이는 곧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의 집적은 동시에 단 한 번의 해킹으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단일 장애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이려를 형성합니다. 이번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경제적 충격은 단순히 개인정보의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금융 데이터와 결합되는 순간 신용 기반 사회의 근간인 신뢰 자본이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불경제를 야기합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호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려 합니다. 보안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과 사회가 떠안는 구조, 즉 위험의 사회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출된 3,300만 명의 데이터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그리고 정교한 금융사기의 원천 소스가 되어 시중 유동성을 위축시킵니다. 불안감을 느낀 가계가 디지털 금융거래를 기피하게 되면 자금 순환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치솟는 기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알고리즘의 배신입니다. 효율성만을 위해 설계된 AI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보다 연산 속도를 유지하는 데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된 보안 시스템과 관리 체계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버려진 카드였습니다. 이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복잡한 파생상품의 구조를 설계한 수학 모델들이 시장의 공포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해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구조와 일맥상통합니다. 데이터가 자본이 되는 시대에 데이터의 유출은 곧 자본의 소멸이며, 알고리즘이 통제권을 상실한 순간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국력이 된 시대, 한국의 이번 참사는 전 세계 경제사에 기록된 파괴적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2017년 미국의 신용평가사 에커팩스가 해킹당해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4,700만 명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미 의회는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에키팩스의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30%가 폭락했고, 기업은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은 정보 유출이 주로 금융사기에 그쳤으나 한국은 주거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문화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와 실시간 배송 동선까지 노출되며 물리적 범죄 위협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터키와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체제 붕괴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발견됩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자국 화폐와 로컬 플랫폼은 가장 먼저 버림받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데이터 보안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시장을 불투명한 시장으로 분류하며 자본을 회수합니다. 그리스가 재정 위기 당시 뱅크런을 겪으며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듯 한국 또한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플랫폼에 저장된 결제 수단을 삭제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위상은 한순간에 데이터 난민 수용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자본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의 플랫폼 공룡들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의 보안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상당 부분은 수출이 담당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의 실질적인 혈맥은 이커머스와 물류가 쥐고 있습니다. 3,300만 명의 활동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 경제 활동의 절반이 마비됨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채권 시장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어음, CP,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플랫폼에 입점한 수십만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넘어 쿠세권, 쿠팡 배송권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았던 주거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보안이 뚫린 스마트 홈 시스템과 노출된 비밀번호는 프리미엄 주거단지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저평가받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신뢰의 위기는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대공황을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즉각적인 비상대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환매 조건 부채권, RP, 매입을 통한 긴급 자금 수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의 결제 라이선스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하자니 내수 경기가 완전히 고사할 위험이 있고 방치하자니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에 집중된 결제 권력을 공공의 영역으로 환수하여 데이터 독점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한 데이터 안보법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 시스템 붕괴 이후의 사후 처방은 신뢰를 회복하기에 늘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제 단순히 한 기업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체제 자체를 효율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거대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대, 개인의 생존 전략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편리함은 가장 위험한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모든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이원화하고 생체 인증에만 의존하던 보안 습관을 폐기하라고 권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통화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를 인질로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실물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고 불필요하게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지우는 행위가 곧 자신의 금융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면 2026년의 위기에서 개인은 정보 모으지 않기 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를 헐값에 넘기지 않는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알고리즘의 배신으로부터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빨리 달려왔습니까? 새벽 배송으로 도착한 신선한 식재료가 우리 집 현관문이 빗장을 열어준 대가였다면 과연 그 식탁은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쿠팡 잔혹사는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효율성이라는 우상 앞에 보안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물로 바친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화려한 기술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3,300만 명의 정보 유출은 한국 경제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로켓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온 것들, 즉 안전과 기본,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혹독한 통과 의례입니다.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소모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통제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잔혹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배송 트럭의 전조등이 아닌 우리 내면의 경계심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